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1 학술 정책 포럼 네 번째 포럼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런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그 토론자 가운데 두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직접 오시지 못하고 인터넷 줌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발제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면서 국제캠퍼스 부총장을 맡고 계시는 하연섭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하실 제목은 그 뉴노멀 시대의 중장기 학술 정책 재정립 방안. 우선 하연섭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우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토론 패널로 모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하연섭입니다. 먼저 국회 정책 세미나의 4차 포럼에서 발제를 맡게 돼서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발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학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처음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제목이 학술 정책 발전 방안이고요. 학술 세미나라고 그러지 학문 세미나라고 그러지를 않고요. 이 모든 걸 보면 학문이라는 용어보다는 학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기는 하지만 학술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가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헌이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아시아에서 동양권에서 학술이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낸 분이 일본의 최초의 근대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니시 아마네라는 분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철학이라든지 이성이라든지 기납법, 영역법, 주관, 객관 이런 용어를 전부 다 니시 아마네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근데 그러면 학술이라는 용어가 뭘 의미하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사이언스 앤 아트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하고 또 하나는 응용이라는 내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학술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장기 학술 정책의 방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학과 술의 균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산업 정책적인 시각에서 학술 정책을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학이 무시되면서 술만 강조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기초학문이나 이런 쪽에서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자기를 정의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술은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학만 강조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학술 개념이 니시 아마네한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최근에 지식 생산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그 용어가 모두 1의 지식 생산하고 모두 2의 지식 생산,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모두 1의 지식 생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학을 비롯한 학술기관들이 생산한 지식의 유통, 분배, 소비가 일련의 단선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진행되는 연구활동을 의미하고요. 이에 비해서 모두 2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식 생산, 유통, 분배, 소비들이 다양화되면서 특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지식 생산, 유통의 사회적 영향에 주목하는 게 모두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 생산의 초학문성, 이질성, 그 다음에 과학과 기술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는 게 모두 2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잠깐 요약해드리면 학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이언스 아트, 기초와 응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개념인데 여기 비춰서 우리나라 학술진흥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 발전시키고 그 생산 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술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술의 개념이 니시 아마네가 이야기하는 학술에서 술까지 가지를 못하고요. 학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모두 왕과 모두 투의 지식 생산 방법에서 모두 투로 가지 못하고 모두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응용이나 개발, 개방성,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기초학문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폐쇄적이고 고립된 인문학이나 기초학문에 대한 인상이 강화될 위험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초학문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만을 강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대안적인 개념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학문활동의, 학술활동의 개방성, 융합성, 실천성 등이 앞으로 더 가미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학술에서 학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학술에서 술만을 강조하는 그 흐름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연구개발 혁신법이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공동체의 통합과 관련된 시대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율적인 학술활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학술 정책에서 벗어나서 근원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관료제적 통제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학술하는 분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그런 한국 학술 연구 풍토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는 학술 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다양성과 개방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고요. 학술 생태계의 균형성과 건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이라는 실용적 측면하고 학술 활동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정책, 학술 정책, 그리고 인력 양성 정책이 동시에 고려되는 그런 정책 네트워크를 혹은 정책 가버넌스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학문 하는 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관료제적 연구 행정에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연구자의 지위와 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강조하겠지만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학술활동의 공간이 대학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그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와 교육을 선순화적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학술 정책의 현실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7월 달에 교육부하고 연구재단에서 한 40분 정도의 그 연구자들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 한 20분한테 이 델타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원한 기간에 응답을 주신 분은 12분입니다. 그런데 이 델타이 조사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심도 있게 답변하는가 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분들 저희한테 보내온 걸 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만 모아서 발표를 해도 우리나라 학술 정책의 문제와 현 상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뭐 가장 이제 많이들 언급하신 게 뭐냐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이공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고요.
두 번째는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시스템이 거의 이공계에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그 임팩트 팩터라는 거, 그다음에 인용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인데 사실은 이공 분야에서는 3년 지나고 나면 거의 사이테이션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인문사회 분야는 묵으면 묵을수록 사이테이션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시기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무시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말씀하신 게, 그래서 제가 좀 굵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이고 체계적 그리고 안정적인 학술 정책이 없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학술 정책이 너무 정치화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향성을 틀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학자들이 주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에 기반해서 정책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 만들어 놓고 근거 없이 정책 만들어 놓고 학자들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런 식은 앞으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저희 생각할 때 한국의 학술이 살기 위해서는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술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요. 계속해서 이제 또 강조하시는 게 관료적인 연구과제 관리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점들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면서 다른 나라의 학술 정책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영국이 그 많이 회자되는 이유는 이른바 이중 지원 시스템, 듀얼 서포팅 시스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로 아주 그 많이 인구에 회자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인프라는 아주 풍부하게 지원해주고 여기서는 간섭하지 않겠다. 자율적으로 연구해라. 이거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끌고 가겠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영역으로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중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영국이 최근에 연구혁신청을 두어서 조금 더 연구의 혁신을 강조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근본에는 학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지원해주는 그런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이제 공통적으로 학술 정책의 가치에서 형평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본 사례를 좀 심도 있게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 이제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19년 12월에 그 일본에서 인문학 사회과학이 선도하는 미래사회 공동 창조를 위한 심의 정리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본 대학 교수님들하고 화상으로 이제 회의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리고 일본 문부성하고도 연락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 예산을 받아서 실천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게 흥미있는 게요. 큰 주제를 세 가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미래의 인구 동태를 고려한 사회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 해갖고 거기 키워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분단 사회의 극복인데 이게 이제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갈등 사회의 극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인류 사회를 형성할 가치에 창조해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전부 다 인문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자연 그다음에 공학까지 들어오는 키워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초학문, 특히 인문사회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연구 주제가 이공적 혹은 산업적 그 요구를 반영한 거에 뒤처리하는 식의 그런 연구만 인문사회에 하라고 그런다라는 이제 불만들이 많은데요. 일본의 이 공동 창조를 위한 심의 정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연구의 큰 방향이나 주제를 인문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걸 자연과학이나 공학 쪽에서 들어와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류의 그 융합 연구를 우리 교육부에서도 아주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교수들이랑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노벨상을 받은 학자들을 많이 배출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 이야기가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2000년대 전반까지 아주 소액 그랜트로, 그래서 목적을 정하지 않는 소액 그랜트를 일본 대학 교수들한테 그냥 깔아줬더니 그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은 게 노벨상이다. 근데 이분들 그 다음에 답변이 너무너무 주목할 만합니다. 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으로 우리 노벨상 못 받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 소액 그랜트를 일본 문부성이 굉장히 많이 축소를 시켰고요. 이제는 완전히 연구비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게 일본 교수님이 이거를요,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본 문부성이 한국 교육부에서 배워왔다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하는 거 보고 배워와서 단기적으로 성과 낼 수 있는 걸 하고 있대요. 뭐 그게 얼마나 근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인터뷰를 하는 분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니 해도 기차학문에는 정말 그 목적을 정하지 않는 소액 그랜트를 이렇게 제공하는 게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유럽 연합의 호라이즌 유럽인데요. 여기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술 연구의 평가에서 학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4단계 BK에서 평가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학술 연구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그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한국 학술 풍토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평가 지표나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 접근하는 데 대단히 어렵다. 앞으로 이런 쪽에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러면 학술 정책의 재정립 방안이 뭐가 되느냐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이상 모방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학술 연구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특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창의성하고 개념 설계 역량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이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이 특히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사회 과학기술 융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흥미있게 본 리포트가 월드 휴머니티즈 리포트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전 세계 인문학자들한테 이렇게 서베이를 하고 인터뷰를 한 거 보면 거의 모든 인문학자들이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를 하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정말 융합 연구하기 힘들다. 근데 전 세계 인문학자들의 답변이 왜 이렇게 힘드냐? 가장 중요한 게 평가는 분과 학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융합 연구할 유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정말 연구재단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개별 대학을 벗어나서 이런 융합 연구를 끌고 갈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를 그냥 1, 2년 사이에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시기에서 이런 연구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R&D 성공률이 거의 99%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을 것만 연구하는 나라. 그래서 이걸 코리아 R&D 패러독스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세계에 내놓을 만한 창의적인 연구는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의성, 도전성, 혁신성이 고양될 수 있는 학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디지털화하고 트랜슬레이션, 학술 연구 결과의 사회적 적용이 앞으로는 대단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학술 공간이 훨씬 더 개방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기술과 결합한
학술 정책이 앞으로 선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단히 올라갔기 때문에 학술활동 자체도 국제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온 이론이나 개념을 한국에 소개하는 수입상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연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수년 전부터 강조를 해온 게 뭐냐면요, 우리 학술원이나 이런 데서 우수학술 도서라든지 혹은 각 학회에서 그 저술상을 준 이런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GKS를 받아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 나라 돌아가서 교수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걸 그 나라 언어로 번역시키는 작업들을 앞으로 좀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해서 내보내봐야 아시아의 사람들이 읽겠습니까? 남미가 읽겠습니까? 아프리카가 읽겠습니까? 사실은 그 나라 언어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노력들이 아주 꾸준하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 학문의 그 국제화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통합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우리도 형평성이나 지속가능성, 포용의 가치를 증진하는 인문학, 사회과학, 기초과학 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제하면서 니시아 아마네가 만들었던 학술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학술진흥법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기후, 팬데믹 이런 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수렴할 수 있는 법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과 실천의 가치를, 그러니까 학술 중에서 술의 가치를 별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혁명에 의한 학술의 존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를 못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개방적인 그런 이 학술진흥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전면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 추진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도 뭐 그 일환으로 되고는 있지만 저는 이게 그냥 이 교수들이나 연구자들만의 그 모임과 우리 내부에서의 토론만으로는 학술 정책의 변화를 바꾸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계가 조응해 줘야 되고요, 일반 국민들이 동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 학자들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문가, 신진 연구자, 뭐 혹은 시민단체 대표, 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한국 학술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이 소셜 다이얼로그를 진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대화에는 시급히 개선돼야 될 현안 과제가 뭔지,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뭔지, 특히 이제 일반인들하고 우리가 소통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학자들은 자율성만 중시하지만 국민은 학자들에 대한 책무성을 중시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늘려달라고 그러지만 그 예산이라는 게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답변할 수 있는 걸 내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문화와 간행을 개선하는 방법, 특히 융합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학술의 근원적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한무색을 위한 대화회장이 지속적으로 열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연구를 하면서 사실 학술 정책의 비전, 가치, 목표, 전략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자료집에서 참고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